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와 8.95%나 급락을 하고 지금 코스닥도 4.55% 급락을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를 했죠. 그래서 왜 이란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피 이 하락에는 이 웨더 독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본주를 흔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도 한번 해 드리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야 삼성전자가 지금 뭐 9%뭐 10% 가까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뭐 15% 거의 뭐 이렇게 쭉 내려갔죠. 야 진짜 진정한 조정이 오냐 이게 지금 궁금한데요. 진짜 하이먼 미스키처럼 더 내려가는 건가? 지금 어디죠? 121선까지 이렇게 누르려고 하나?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ETF 이런 거 줍줍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금 레버리지 있잖아요. 레버리지가 SK가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32%나 급락을 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죠. 32%. 그다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도 22%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개인들은 엄청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코스피가 7,000선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뭐 8% 가까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13시 28분에는 1단계 이 서킷 브레이크가 20분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폭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됐을까? 지금 9시에 지금 7,412로 출발을 했다가 10시 34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죠. 그다음에 12시 10분에 7,000선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13시 28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 14시에는 6,800선대 이 공포 장세가 계속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버텼냐 이렇게 보면요, 금융이랑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이게 버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은 현대차나 삼성물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다 이렇게 투매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하니까요, 재료 소모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ADR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상장과 동시에 차익 매물이 실현돼서 이벤트가 소멸이 됐고, 그다음에 실적 눈높이가 이제 부담스럽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한껏 높아진 시장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실적이 더 잘 나올지 이게 의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청산이 가장 큰 몫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 변동폭이 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정말 이렇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이란 호르무즈 다시 격돌,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이따가 해 드릴게요. 근데 미국이 이란이랑 이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 뭐라고 하죠? 협상하는 게 아마도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유가 급등,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쪽을 지켜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트리거로 작동한다 하면은 전 증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큰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반도체에 몰빵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조금 문제로 삼았었던 게, 너무나 ETF나 아니면 레버리지나 이게 이 반도체 두 종목으로 다 몰려 있었다. 그리고 레버리지만 해도 이 두 종목 말고는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려주면서 지금 보면 올해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했냐면요, 올해 사이드카만 35회가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이미 초과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7번, 그다음에 고점 대비 낙폭이 27%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죠? 진짜 이 비트코인보다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이 비중도 코스피 내 60%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너무 몰빵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 이게 흔들려 버리면 전체 시장이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지금 매매를 보면요. 개미만 홀로 3조 이 매수를 했고 역대급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은 투매를 했다. 3.4조 원 투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줍줍을 했다. 근데 이게 개인이 모으면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폭락인가 변동성 조정인가 이거는 일단은 뭐 미래에셋 연구원 김석환 연구원 말에 따르면 업황이나 중장기 이익 이 방향성이 훼손됐다기보다 ADR 상장이라는 단기 이벤트 소멸과 높아진 실적 기대치,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이 동시에 반영된 변동성 조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유명하신 분이죠.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분께서는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관련 수급 고임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결론은 AI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 자체는 꺾이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쏠리느냐 이런 지금 변동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봐야 되는 게 이 물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CPI가 과연 잘 나오는지 유가가 지금 4% 이상 올랐고 인플레 재점화가 되는지 이거가 가장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TSMC의 실적,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화를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경기 부양을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이 지금 미국 주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JP 모건이나 넷플릭스 이런 발표를 시작해서 어닝 시즌 개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나오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 하락, 특히나 반도체 하락의 이런 주범으로 찍힌 게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가 뭐 20% 이상 급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이 13조 쏠림 때문에 이 변동성이 괴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이 코스피에 내관이 됐을까? 이게 지금 상장한 지가 48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의 14조 원이 몰렸대요. 그래서 이제 출시 직후 43%나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뭐길래 이 두 종목만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해서 여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 이런 운용사별로 이 두 개를 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뭐 ETF는 16종, 그다음에 ETN은 2종 이렇게 해서 4.3조 원 이렇게 역대 최대가 이렇게 상장을 했다. 그래서 추정 구조는 2배, 일일 2배 이 수익률을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환류 도입 취지는 당연히 이 환율이랑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이 서학개미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쏠림 현상과 이 자본시장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했는데 오히려 초단타 매매에 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쏠린 규모만 봐도 숫자로 보면은요 엄청나다. 지금 상장 초기에는요 원래 20%였거든요. 레버리지 비중이요. 근데 이제는 40%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순자산 총액도요 4.9조에서 11조까지 이게 2배 가까이 출시 시점 대비 늘어났고, 그다음에 국내 ETF 전체 AUM 이 지금 순자산이요 6.9조에서 36.5조까지 이렇게 431% 늘어났다. 어마어마하다. 그다음에 일평균 지금 4.2조 이 거래량이 압도적이죠. 이 지금 코덱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요 4.2조다. 엄청난 거래 대금이다. 이게 엄청나다. 뭐 이게 80%인가 90%인가 됐다고 하죠. 이게 엄청난 거래고요. 그다음에 개인 순매수가 지금 16종 합산 13.8조 원, 14조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왜 변동성이 커지냐? 이 외떠독이라고 해서 강아지가 있으면 이 꼬리가 너무 변동성이 크게 흔들리다 보면 이 몸통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꼬리가 뭐냐? 이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쪽으로 오히려 본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쏠려 버리니까 지금 더 많은 건 모르겠지만 많은 거래량이 쏠려 버리니까 이 본주 몸통까지도 변동성을 키워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보면 이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익스포저가 부족해서 이 장 마감 전에 추가 매수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을 했는데요. 하락일에는 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익스포저가 과다가 되면서 이제는 장 마감 전에 이제 추가 매도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더 이 낙폭 과대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워낙 레버리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본주의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본주를 오히려 거래량으로 폭락을 시켜버리면은요. 이 본주가 폭락을 하면 당연히 레버리지는 두 배로 폭락을 하겠죠. 두 배로 폭락하면 레버리지가 많은 개인들이 또 레버리지를 더 던지겠죠. 그럼 그 레버리지가 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본주까지도 또 타격을 입히는 이런 순환 구조가 발생을 해버린다. 이게 참 안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 당국에서도 이거를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한국만 이렇게 난리일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한국은 지금 삼전 닉스만 거의 65%가 거의 몰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엔비디아랑 S&P 500 이렇게 하면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이 수백 개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종목인 엔비디아조차 비중이 8%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상품의 이 리밸런싱 지수를 흔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리밸런싱 지수를 흔들지 못하게 좀 여러 가지 분산을 해놨어야 되는데 유독 삼전 닉스만 이걸 해버려서 이게 위험하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아니고 다른 이런 물론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해줬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형주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줘 버렸는데 여기에 더 많이 돈이 몰려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지수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일 기간 동안 이 남긴 상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 보면 SK하이닉스의 연율 변동성이요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V 코스피가 지금 보면 97.78%까지 엄청나게 2008년 이후 최고의 이런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최고치고요. 그다음에 127건의 이 괴리율 초과 공시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10회 플러스 3회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스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외또독이라고 해서 꼬리가 진짜 이 몸통을 흔들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작 개미는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게 음해복리라고 해서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음해복리라고 해서요. 이게 1일 2배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요 오히려 본전을 다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본주가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11.1% 이렇게 돌아와야 두 배는 전체적으로 두 배가 아니라 본주는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또 이제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 근데 두 배 레버리지는요 20%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2.2%가 돼도 원금이 깎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음해복리로 계속 이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레버리지가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금감원장은 들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심화와 환매 리밸런싱 변동성 추가 확대 가능 때문에 이거를 조금 경고를 하고 있고 청와대도 지금 이렇게 제도 보완을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치권은 이 코스피 카지노다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책 실패 상장 폐지 포함 교정 필요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패론까지 등장을 했다. 왜냐? 이게 너무 많이 흔드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죄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그냥 이게 뭐가 좋냐 이렇게 하면 규제 강화론이 있고 신중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규제 강화로는 지수의 65%를 차지하는 두 종목 두 배의 레버리지 있잖아요. 사실상 전체 시장을 레버리지화 시켜버렸고요. 그다음에 리밸런싱이 이 본주를 흔드는 데모긴 구조는 이 상품 확대로 해결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의 13.8조가 몰렸는데 대부분 손실이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도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던 이런 레버리지 수요를 국내로 환류 효과는 실제했고요. 신중 반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투자 선택권이 과도한 제한 우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레버리지는 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차라리 대상 종목을 늘려 분산시키면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두 종목에 몰려 있어서 이게 변동성이 커진 건데요. 이제는 조금 여러 종목을 오히려 승인을 해주면 그쪽으로 이제 단타쟁이들이 그쪽 가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도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금값도 역시나 이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러 세력과 금의 세력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죠? 힘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 전쟁으로 금의 가격을 이렇게 눌러놓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승인이 안 나고 이렇게 안 끝나냐 이렇게 보면은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이 봉쇄한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란의 요구를 더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모든 항로를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반면에 이란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자신이 가진 강력한 협상 카드인 호르무즈 통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뒤로 이제 오만 쪽으로 우회 항로로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 쪽이냐면 이란이 요구한 거는 이쪽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쪽 세슘섬이나 이쪽 사이로 지나가서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왜 이쪽 오만 쪽으로 미국이 이렇게 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게 몰래 몰래. 그래서 이거를 제재하려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드론이나 이런 걸로 견제를 해서 선박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보복으로 또 공습을 했고, 그래서 또 이란이 미군 기지를 또 공격했고요. 중재 휴전, 그다음에 다시 충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게 유가가 오르고 과연 이제 이게 물가에 어느 정도 작용을 미칠지 이거를 엄청나게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직접적 이유는요. 통제권 이런 거를 미국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회 항로를 계속 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애초에 MOU 협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서 결국에 다시 또 이제 MOU를 체결할 수 있게, 아니면 다시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미국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뭐 이란의 뜻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적절하게 무마하면서 일단은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또 이제 다시 또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만 쪽으로 우회 항로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란이 이거를 승인이 없죠. 이란 승인 없이 이렇게 하니까 또 이란이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미국이 또 이란산 원유 제재를 다시 부과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 나와 있거든요. 6월 합의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가 이 선박 공격이 발생하자 7월 7일 날 허가를 철회하고 당초 8월 21일까지 판매 허용 기간을 7월 17일로 단축시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다시 또 이제는 분쟁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또 이란이 하고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전쟁이란 게 여러분들 일단 전쟁이란 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벌어지고 나서 휴전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기업체들이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하고 로비를 하고 그랬을까요? 무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다른 뭐 세력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각 나라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이제 양보하기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휴전이나 종전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단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 버려서 이게 계속 언제 합의가 될지, 아니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조용히 끌고 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이거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것 같은데, 만약에 물가가 또 급속하게 오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이란의 입장을 계속 들어주든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될 이유는 뭐냐? 양측이 원하는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MOU 협상도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 무조건적 통항, 그다음에 이란의 통행료 선박 검사 중단, 그다음에 핵물질 농축 프로그램 제한, 그다음에 이란 미사일 드론 전력 약화, 주변 친이란 무장 세력 통제,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뭐 이런 걸 통제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 중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란은 원유 수출 제재 해제, 그다음에 동결자산 반환, 그다음에 미국의 공습과 해상 통제 중단, 그다음에 정권 안전 보장, 핵 프로그램 일부 유지, 호르무즈 관리권과 협상력 보존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입장에서는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믿지 못해서 선의해라, 너부터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내부의 이 강경파와 실용파가 또 서로 이렇게 갈등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랑 협상을 하다 아니다 이거 끝까지 항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마 의견이 나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근데 여기서 이제
물러나기가 어렵죠. 왜냐 이 패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러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중동의 패권을 이란에게 넘겨주면서 결국에 중국이 웃을 수밖에 없죠. 이 전쟁에서 원래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란을 쪼금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중국이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무섭다. 이제 앞으로 이제는 금융이랑 본격적으로 진짜 미국과 붙으려고 AI 전쟁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쉽게 물러날 수 없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면은요 이란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없고요. 앞으로 이제 전면전이 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자 지상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박사부는 지상군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크게 안 하지 않을까. 그냥 일단은 지켜보면서 서로 견제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앱을 풀었다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는 주식시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결국에는 봉쇄 위험으로 LNG나 유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주가는 또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부정적인 이유는 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스닥 성장주 뭐 TQQQ나 SOXL 뭐 이런 ETF들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적자 기업, 고퍼 AI 관련주, 소비재, 건설 부동산 이런 게 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 빅테크 장기 AI 채권이요. 이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냐 장기 수익성에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야 이게 역시나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만기 지금 인공지능 회사채가 나중에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우리가 그 이런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도 그때가 뭐 채권이 뭐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실 채권들이 파산하면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지금 AI 이쪽 채권 장기채가 만약에 파산으로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게 쓰나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려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현금이랑 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더 취약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한국은 원유나 이제 이런 거를 거의 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를 거의 수입을 하죠. 뭐 80% 가까이 아시아로 향하는데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 유가가 상승하고 한국의 이 수입 금액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 그다음에 코스피 하락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오늘 내린 것도 다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왜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왜 잘 안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제가 봤을 때 연준의 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국채 금리 상승도 있고 달러 강세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큰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이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 단계 지금 보면 이제는 아마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은요. 금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이 생기면은요. 그때 초반에는 좀 하락을 했다가 금값이 엄청나게 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나 국제 금값 이런 것 때문에 금 일정 비중은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지 않을까. 주식에 플러스해서 금과 은도 여러분들이 일정 비중 10% 내외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봉쇄만 선언하고 선박 통행은 계속하면요. 유가나 이런 게 조금 안정세를 찾겠죠. 그다음에 부분 봉쇄가 수주 이상 지속되면은요. 완만하게 이제 유가나 물가가 재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나 이런 데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면서 아마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면 봉쇄가 되고 에너지 시설이 또 이제 공격을 받는다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지켜보면서 너무 막 많은 베팅을 뭐 레버리지에 막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천천히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황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결국에는 주가는 싸다. 주가는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ETF를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데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용기는 존 버나드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와 보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나중에 보면요. '아 그때가 쌀 때였어.' 이렇게 '그때가 쌀 때였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전쟁할 때 처음에 이란 전쟁할 때가 쌀 때였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했을 때가 쌀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